금융권의 2024년 첫 번째 위기가 될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PF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PF가 뭐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이낸싱을 해준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 돈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 해봐. 그럼 내가 여기에 돈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돈 될 만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아이디어는 내가 땅 있는데 여기다 건물 지어서 임대받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이걸로 빚 갚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거고, 우리나라의 거의 사실상 모든 PF는 부동산 PF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PF가 그냥 고유명사화 돼버렸죠. 원래 PF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인 건데 부동산 PF가 그냥 PF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상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리 고금리 환경이 오기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 재택근무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보다 상업지구로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받은 것들이 자금이 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도 이자는 비싸게 내야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상업 건물로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자재비,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은 건설업계가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 PF 관련 건설업체들이 되게 진짜 매우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그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 증권사들, 그런 PF를 내준 기업들도, 금융사들 또한 되게 리스크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익스포저라고 하거든요. 그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익스포저라고 부르는데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익스포저가 30% 40%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업체가 망하면 30% 40%가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되게 큰 리스크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건데 확실히 무조건 터질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를 블랙스완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 흑조가 어딨냐? 흑조가 없는 줄 알았던 시절에 세상에 흑조가 어딨냐? 이 블랙스완은 일어날 일이 없다. 세상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블랙스완이라는 경제학 용어를 썼었거든요. 흑조가 나타났다. 이제 9.11 테러라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 눈에 확실히 보여요. 이게 위기라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데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얘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그레이 뭐겠죠?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는데 그게 요겁니다. 아마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요 사태가 뭔지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ELS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큰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확정입니다. 확정인 게 뭐냐면 ELS가 뭔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죠. ELS는 Equity Linked Security라는 건데 LS라고 붙은 거는 다 링크드 시큐리티예요. 요 앞에 뭐냐가 중요한 건데 2019년에 독일 국채와 관련된 DLS가 큰 문제가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DLS는 Deliverative라고 해서 금리라거나 원자재라거나 어떤 파생 상품에 대해서 링크드 시큐리티인 거예요. 연결된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독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연결을 해놨었고,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만 안 가면 이 약속된 이자를 주고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간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이야 마이너스 금리 다 한다지만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를 간다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아무도 이때 당시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그대로 블랙스완인 거죠. 그 블랙스완 사건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95%를 기록했었고, 이때 이제 손해를 봤던 게 8천억 원 정도 팔렸었습니다. 이 정도 팔렸던 게 이제 손해를 보게 됐었는데, 이 ELS는 지금 팔린 규모가 국민은행만 8조 원 팔았어요. 8조 원. 그러니까 8조 원 팔았고 다른 은행들 다 합치고 증권사들까지 합치면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 10조 원이 넘는 것들이 이 상환이 안 될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ELS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그런데 ELS가 뭐냐? 제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직접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12월 7일 날 청약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모집 기간이에요. 이 모집 기간이고 모집을 하면서 쭉 했다가 이제 12월 7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약이 될 건데, 뭐냐? 기초자산을 일단 둡니다. 그 기초자산을 뭘로 하냐? 유로스탁스 50 지수나 S&P 500 지수, 항생지수, 요 세 개를 기초자산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요 기초자산을 12월 7일에 기준가격을 딱 봐놔요. 12월 7일에 기준가격을 딱 봐놓고 우리 이거를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3년이에요 라고 보는 거죠. 6개월마다 평가를 하는데 뭐냐? 처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6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 시작한 금액 요거 딱
기준가격 정해놨을 거잖아요. 그거의 세 개 전부가 85% 이상만 되면 우리는 연환산 7% 이자 주고,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3.5% 주겠죠. 3.5% 주고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85%보다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년 기다려볼게요. 1년 기다렸을 때 그대로 85% 이상이다? 그러면 7%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예요. 또 안 됐다? 그러면 18개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때는 이제 만약에 요때 이게 뭐 조건을 맞추게 된다면 10.5%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도 안 됐다? 그럼 24개월 기다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14% 줍니다. 요때면. 근데 안 됐다? 좀 더 기다려볼게요. 30개월. 근데 이제 이것도 80%인데 요때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3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기 상환되는 게 ELS예요.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웬만하면 조기 상환되는 게 ELS입니다. 근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터진 게 지금 만기까지 가는 상황인 게 ELS예요. 근데 지금 요거를 약속한 건 뭐냐? 만약에 이거 3년 만기가 됐을 때 80% 이상이면 3년 동안 21%니까 7%에 3년이면 21%니까 21% 주고 계약 종료할게요. 근데 만약에 80%안 됐다? 80%안 됐으면 우리 조건 하나 더 있어요. 요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40% 밑으로만 하나라도 우리 정해놓은 세 개의 지수가 40%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우리 요 약속한 이자 줄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가 40%까지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 납니까? 지수가 60% 떨어질 거라고? 설마 무조건 만기 받겠지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 하나라도 40% 밑으로 떨어진 게 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자산 중에 하나라도 뭐 38%까지 갔다? 그리고 이게 만기일이 됐을 때 언제야? 2026년 12월 2일이 됐을 때 36%다? 그러면 나는 100억 넣었으면 36억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상품입니다. ELS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유리하냐? 증시가 상승할 것 같을 때? 상승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합니까? 상승하는 거 그냥 사면 되지. 그러니까 요 상품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증시가 횡보할 것 같을 때 하기 제일 좋아요. 애매할 때.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은 없더라도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일 때 ELS가 그래도 7%면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이자율이 4%인 걸 감안하면 증시가 큰 이변이 없다면 웬만하면 상환될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 이때 하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2021년 초에 팔린 거예요. 이거는 2021년 2월 19일 날 팔린 ELS입니다. 2월 19일 날 팔린 ELS인데 근데 이제 확실히 이거 매력적일만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적금이자 2% 줄 때였거든요. 2%도 안 줄 때였어요. 근데 얘가 5.2% 준답니다. 5.2%. 되게 매력적일만 하지 않아요? 되게 매력적일만 한데 일단 뭐냐? 조건은 처음에 92%, 90%, 87%, 82%랍니다. 근데 만약에 만기까지 만기까지 왔다? 그러면 52% 미만까지만 안 떨어지면 뭐 하나라도 52% 미만까지만 안 떨어지면 우리 약속한 이자 줄게 라고 한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52% 밑으로 떨어졌으면 기초자산 떨어진 만큼 니네 원금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했던 계약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유로스탁스 50 문제 없고 S&P 500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ELS가 주가 연계 증권인 만큼 기초자산이 항생지수가 아닌 ELS는 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초자산을 뭘로 하든 마음이지만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모든 ELS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참 21년 이제 만기가 코앞이죠. 요 한참 만기가 코앞인 요거를 계약할 때 요때 항생지수가 12,000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2,000이었던 항생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졌을 때 4,90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2,000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한 36%까지 빠지게 된 거죠. 36%. 그러니까 일단 낙인이 40%보다 높은 거는 무조건 다 손실 확정이에요. 사실상 손실 확정인데 요 항생지수가 어디까지 회복을 하냐가 관건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요 ELS는 사실상 손실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손실 확정인 거고, 이제 이 항생지수가 그러니까 유로스탁스 50 문제 없고요. S&P 500 문제 없습니다. 요 두 개 문제 없는데 요 항생지수가 어디까지 회복을 하냐가 얘네가 원금을 얼마까지 건질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항생지수가 이 기준 가격의 80%까지 올라오면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15% 이자 받고 계약 종료돼요. 근데 문제는 요 계약할 당시에 항생지수가 12,100이었거든요. 이 2월 19일 당시에 종가가 12,100이었는데 요게 이제 80%까지 올려면 9,600까지 올라와야 돼요. 9,600까지 올라오려면 지금 5,800입니다. 5,800에서 9,600까지 올라오려면 거의 60% 정도 올라야 돼요. 항생지수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요 문제는 100% 터지는 겁니다. 지금 코뿔소가 내 앞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눈에 훤히 보입니다. 2월 19일에 나는 죽는다 라는 게 보여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게 지금 ELS예요. 이게 그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는 그거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게 9,600까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절히 바래요. 근데 아마 그런 일은 이게 12,000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가능성보다 훨씬 적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생지수가 아닌 다른 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미 뉴스로 많이 뜨고 있어요. 뉴스로 많이 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복형 금감원장도 은행권에 니네 이거 왜 팔았냐, 70대 이상 노인한테 이거를 왜 팔았냐라고 이제 엄청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요 ELS의 재가입률이 90%랍니다. 지금 팔린 ELS 중에 재가입으로 가입한 ELS가 90%랍니다. 그러니까 ELS가 그랬던 거예요. 항상 조기 상환이 되니까, 근데 은행보다 이자가 나으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블랙스완이 생길 때 터지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은행권이 책임 전가해가지고 은행권이 그러면 이거 손실 우리가 은행이 떠안아야지, 금감원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은행권이 손실 떠안으면 여태까지 수익 봤던 거는 뱉어낼 겁니까? 이거 했던 사람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 구도를 떠나서, 그러니까 은행이 70대 노인한테 이걸 파는 게 말이 되냐? 이걸 떠나서 과연 이걸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면 정말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진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은행권들은 할 때도 당연히 이거 진짜 전혀 안 위험해요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분명 항생지수가 지수가 40%까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생각합니까?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를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수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없다고 진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입자와 이 판매자 사이의 그 괴리에 대해서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되게 정부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요거는 내년에 가장 첫 번째로 터질 문제가 될 거예요. 1월에도 분명 팔았고 2월에도 분명 팔았으니까 내년 1월부터 이미 터질 게 많습니다. 요게 일단 2024년에 첫 번째 위기가 될 이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해를 드리자면요, 금융권은 은행을 중심으로 3년 만기 ELS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 당시의 주가를 기준가격으로 두고 금융사와 내기를 하는 상품이고요. 단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둡니다. 홍콩 항생지수 또한 주로 이용되는 지수들 중 하나인 와중에 올해 항생지수가 2021년 초 대비 40% 밑으로 하락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21년 초에 가입한 ELS는 항생지수가 연초까지 9,000포인트 이상 도달하지 않는 한은 손실 확정이 되겠습니다. 훨씬 큰 문제는 ELS의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태까지 안전했고 그래도 이제 조기상환은 여태까지 받았고 했으니까 했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이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